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병호라고 합니다. 아시아 변리사회 회장이고요. 현재는 나와이피 그룹의 변리사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AI 관련 특허의 침해 소송에 있어서의 쟁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분 주어졌는데 이 커버해야 되는 영역이 많아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IP5 특허청장님들께서 오셔가지고 IP 관련된 특허 발명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하모나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여러 청들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 말에 어느 정도까지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칙상으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각 나라마다 이 AI 관련된 것은 국가의 패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게 모든 국가들이 AI 관련된 지식의 수준이 서로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 하모나이즈 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실무하는 변리사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각지 도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AI에 관련된 아이디어들이 우리 실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어떤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 면을 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 5가지로 봤는데요. AI 관련된 발명이 어떤 특허들이 나오는지를 간략하게 보고 그 다음에 AI의 보조를 받아서 특허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거기서 발생하는 인벤터십 문제, 그 다음에 AI 관련된 것이 그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이 되는지, 또 진보성 판단할 때는 과연 어떻게 실제 적용될 것인지에 관련된 얘기. 네 번째는 이제 특허 침해입니다. 이게 좀 AI가 워낙 기술 내용도 어려울 뿐더러 여러 파티들이 같이 이렇게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 입증이라든지 영업 비밀 유지해야 되는 거냐, 특허 출원을 과연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네 번째로 잡았고, 다섯 번째는 우리가 AI 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주의할 점, 그 간단히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AI 관련된 특허라고 했을 때 뭐 세상에 뭐 수십만 개 지금 특허가 출원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특허, AI 관련 특허를 분류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게 이제 AI 코어 테크놀로지인데요. 알고리즘 그 자체입니다. 알고리즘 그 자체 쪽이고, 알고리즘 속에 들어가 있는 뭐 변수라든지 파라미터 관련된 거, 또 여러 AI 모델들을 결합하는 거에 관련된 그런 상당히 추상적인 그 수학 알고리즘에 가까운 특허들이 주로 이제 어드밴스된 그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특허 출원들을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가 그렇게 나온 그 AI 모델들을 가지고 특정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걸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트레이닝 된 모델들에 관련된 특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 트레인된 모델들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뭐 이미지 처리하는 거,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라든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된 것이 조금 더 넓게 돼서 출원이 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AI 이제 필드 애플리케이션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이제까지 AI 코어부터 시작해서 그 펑션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우리 산업 분야에 어디에 사용되느냐, 의료 분야에 사용되느냐, 아니면 뭐 통신 분야에 사용되느냐라는 것까지 연결시켜진 그런 그 클레임들이 만들어진 특허들이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된 특허 얘기할 때 오늘도 많은 주제 언급들이 되셨는데, AI가 생성한 특허에 대해서는 자연인만이 발명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리 받을 수 없다. 이거는 뭐 글로벌리 거의 통일화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I를 활용한 발명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AI Assisted Invention이라고 했을 때요.
인간이 많이 significant하게 실질적으로 많이 관여를 해서 AI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만들어진 그 발명들은 그러니까 인간이 개인 단독 발명가일 수도 있고 그 코인벤터일 수도 있는데요. 공동 발명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늘상 AI 스스로 만든 발명인지 인간이 개입을 했는데 인간을 발명가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에 관련된 겁니다. 우리 한국 대법원에서도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착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컨시브 했다는 그 착상을 한 사람을 보통 이제 발명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아이디어만을 제공을 했거나 문제점만을 제기했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발명가로 보질 않죠. 그 실체적인 착상 작업에 가담을 한 사람, 실질적으로 개입한 사람을 발명자로 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비슷합니다만은 청구범이 각 클레임에 들어가 있는 클레임 엘리먼트들에 있어서 그 엘리먼트들을 컨시브하고 착상한 사람을 발명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가담을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기여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 정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참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미국 판례에 의해서 페뉴 팩터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 인간이 발명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어떤 발명가가 있는데 AI의 도움을 받은 경우도 그렇고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을 때 둘 다 공동 발명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페뉴 팩터인데 이건 문자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를 미국 특허청에서는 실예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특히 AI의 도움을 받아서 발명이 만들어져 있을 때 AI와 사람이 같이 협업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 사람을 발명자로 볼 수 있냐라고 하는 예인데요. 그 오른쪽 significant라고 써 있는 그 칼럼이 yes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 챗GPT라고 볼 때 거기에다가 어떤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를 해주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프롬프트, 우리는 이제 챗GPT에서 그 챗GPT와 함께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고 지시하는 어를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했을 경우에는 챗GPT가 어떤 그 솔루션을 줬더라도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답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것도 인간이 발명가로 볼 수 있다. 단독 발명이든 공동 발명이든. 그래서 그 프롬프트를 만든 거, 일반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내줘봐라라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지만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시해 주면서 프롬프트를 내린 경우에는 그 프롬프트를 준 사람도 발명자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착상을 한 사람이 있고 그 착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실제 이게 발명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그 과정 두 개로 나눈다고 할 때 통상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그 착상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구체화한 그 사람도 공동 발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잘 안 보더라고요. 굉장히 좀 네거티브하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예외적으로 화학 발명이나 그 의약품 발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이디어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게 정말 그 착상한 아이디어가 정말 아이디어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상당히 실험을 거친 다음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실험을 충실하게 해서 그 컨시브된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발명가로 인정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게 뭐냐면은 어떤 AI 시스템에다가 어떤 그 희망사항을 주고 답변을 얻은 경우에는 발명가로 볼 수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문제점, 스페시픽한 프로블럼을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AI 시스템을 트레인하고 만들고 디자인하는 그런 경우까지는 역시 인간도 AI가 만들어내는 거지만 인간을 발명자로 그렇게 인식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특허청에서 가이드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그 AI의 도움을 받은 발명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발명가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달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 특허청에서는 아직 그 가이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향후에 불명확하지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무튼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이드라인 일단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발명가이냐 아니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발명가가 아닌데 발명가, AI 발명인데 인간이 만든 발명으로 인간 이름을 썼을 경우 아시다시피 다보스처럼 AI를 발명가로 해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가 없죠. 출원 절차가 무효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권리가 무효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권리 이제 그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특허권을 무효로 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무효냐 유효냐 판단을 할 때는 클레임 바이 클레임으로 판단을 합니다. 10개 클레임이 있으면 그중에서 AI 발명한 것이 5개 있으면 5개가 무효가 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inequitable conduct이라고 해서 그 비윤리적인 행위, 그러니까 발명자가 AI가 발명자인데 인간을 발명자로 해서 특허 출원해서 특허 받았을 경우 이게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숨기고 특허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inequitable conduct에 사실 걸려서 이 특허 전체를 특허 청구한 몇 개의 문제가 있는 특허를 할지라도 특허 전체를 이게 enforceable 할 수 없는 특허가 되는 경우가 이 unenforceable for inequitable conduct은 미국 소송에서는 사실상 많이 발생하는 흔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발명가를 인간을 발명가냐 AI가 발명가냐 그걸 구별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게 된 큰 근거로 삼는 게 미국 특허청에다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특허성에 관련된 중요한 모든 정보는 다 이제 게시하라고 돼 있고 또 우리 미국 특허출을 하다 보면은 오리지널 인벤터, 내가 정말 발명자라고 하는 그 선서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위배되기 때문에 inequitable conduct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미국 특허청에서는 24년 4월 11일 날 이렇게 또 공지를 냈습니다. AI 시스템을 활용한 AI 시스템과 함께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 출원을 했다면은 그 사실을 AI 시스템에서 입력된 거, 출력된 거 모든 정보를 미국 특허청에다가 제출하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자꾸 미국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우선권 주장 필시티 미국이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특허를 가지고 나중에 인포스 할 때는 미국 시장이 워낙 우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고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미국 특허청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전부 다 디스클로스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발명자를 정말 인간이 발명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AI인 건지를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AI의 도움을 받아서 특허를 받았을 경우 어디까지 사람의 기여로 보고 직무발명 보상할 거냐 이것도 상당히 큰 앞으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의 도움을 어시스트 받아서 특허를 냈을 경우 공동발명이다. 사람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발명 행위에 개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공동 발명이 되겠죠. AI와 함께 공동 발명. 그 경우는 AI를 빼고 사람만을 발명자로 해서 특허 출원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때 사람의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적을 경우에는 특허 출원과 영업 비밀로 유지할 거냐라는 거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특허의 대상이 되느냐 이게 이제 발명
AI 관련된 특허를 네 분류로 했을 때 이제 첫 번째 코어로 가면 갈수록 이게 알고리즘적이고 수학 그 공식 관련된 그런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냐라는 게 우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에서 논했던 거와 상당히 비슷한 현상이 여기서도 이제 또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권리 행사를 할 때 특허 자체가 이거 특허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중에서 코어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추상화되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특허 대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밑으로 4번으로 가면 그 AI가 필드에 적용된 쪽으로 오면 올수록 그 구체화되고 테크니컬한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허 대상이 될 가능성이 그런 이슈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AI 코어 테크놀로지 관련된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게 추상적인 앱스트랙 아이디어냐 아니면은 이게 어떤 기술적인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봐서는 이제 어프로치가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미국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수학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특허 대상이 아닌 걸로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다만 거기에서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간 어떤 시그니피컨트한 뭐가 더 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진보성 판단할 때 해야 될 작업을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초반에서 특허 대상이냐는 걸 판단하는 과정에서 합니다. significantly 뭐라고 하는 것 자체. 거기에서 그 클레임에 들어가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클레임에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상세한 설명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통해서라도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습 이 컴퓨터가 특정 기능을 하는 어떤 기술적 효과가 있는 그런 발명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밝혀야지만이 특허가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포함해서 유럽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국가들에서는 그 사실 그런 추상적인 아이디어라도 컴퓨터 임플리멘티드 메소드라는 말만 붙이면 사실 유럽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긴 했지만 실무하다 보면은 거의 심사 단계에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컴퓨터에서 구현됐다. 뭔가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그럼 일단 거기를 통과한 다음에 진보성 판단할 때 이제 또 걸린다는 거죠. 테크니컬한 면만 이제 비테크니컬한 것들은 사실 진보성 판단할 때 거의 기여를 못하고 테크니컬한 요소만 필터 해가지고 진보성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최종 결론은 비슷한 결론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어느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과정 중에 걸릴 것이냐라고 하는 면을 이 소송에 가서는 뭐 최종 결론일 테니까 같은 결론이 나올 줄 모르겠지만 이 심사하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컴퓨터가 구현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컴퓨터가 어떤 구체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컴퓨터로서 동작하게 변화를 했는지에 관련된 그 언급을 반드시 해 주셔야만이 그 특허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허들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진보성 판단 단계로 왔을 경우에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성 판단의 판단 기준은 당업자지 않습니까? 통상의 기술자.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이었는데 추상적인 어떤 통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 예를 들자면 그 정도 봤었었는데 이제는 그 엔지니어들이 AI라고 하는 툴을 거의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시대라고 봤을 때 그러면 그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 수준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AI를 사용한다와 안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보성 판단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발명이 어느 범위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인더스트리를 초월하고 기술 분야를 초월해서까지 선행 기술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과 관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겁니다. 특히나 그
어떤 수치 한정 발명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그렇죠. AI를 활용해서 수치 한정, 화학 수치 한정 발명 이런 경우는 AI가 실험을 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실질적으로 실험하는 걸 AI한테 그 의뢰를 해서 거기에 기대서 발명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선행 기술과 진보성 판단, 그다음에 그 통상의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술 수준을 볼 때는 이 AI 기본적인 AI를 활용하는 어떤 자연인 이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좀 정의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그 변호사들도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AI를 사용하는 통상의 기술자라고 하는 것을 정해주지 않더라도 실제 실무에서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는 AI가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 사람까지를 그 통상의 기술자로 보고 또 거기 기술 범위도 비교 대상이든 범위도 상당히 넓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무하는 분들께서는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치매 관련돼서 AI 관련 특허의 치매 관련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AI는 블랙박스처럼 굉장히 이 수학 알고리즘 만들어 놓은 사람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그 프로덕트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처음에 알고리즘은 알겠지만 알고리즘 트레이닝 하면서 학습하면서 전혀 다른 괴물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어드밴스된 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트레이닝하고 그 오퍼레이팅 하는 사람들은 서버를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는 어떤 주체일 것이고 실제 클레임 작성하기에 따라서는 유저가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고 거기서 어떤 결과를 얻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지만이 그 직접 침해, 얼 엘리멘트 룰을 그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 AI 관련된 발명은 소프트웨어 특허보다도 조금 더 복잡해진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자가 인프린저가 누구냐? 특허를 받는 것은 당연히 인프린저를 사실 우리가 퍼스윙하기 위해서 특허를 받는 건데 우리 AI 기술의 그 에코시스템을 보면 처음에 AI 프로그램을 디벨롭을 하죠. 처음에 개발할 때는 특허 침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퍼레이터들이 트레이닝을 학습을 시키고 나면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침해가 반만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실제 필드에서 유저들이 사용할 때 그때 침해가 비로소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이거는 결국 특허 클레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간접 침해와 직접 침해. 이제 간접 침해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그 주리스딕션에서 예를 보자면은 간접 침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티가 둘이 있을 때 내가 모든 엘리먼트를 다 우리가 실시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만 실시하고 있다. 이게 지금 간접 침해이냐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간접 침해 입증하기라는 것은 특허 침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접 침해로 그 침해를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고 직접 침해로 가야 되는데 직접 침해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 AI 기술 특성상 파티가 여럿이 있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야지만 이 침해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의 그 공동 침해와 같은 유사한 이론이 있습니다. Divided infringement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알고리즘을 디벨롭한 사람은 사실 침해자는 아닌데 직접 침해는 아닌데 최종 유저가 특허 침해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 디벨로퍼가 내 AI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시오, 데이터는 어떻게 넣고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디렉트하고 컨트롤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디벨로퍼가 직접 침해자가 되는 유저가 직접 침해로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도 직접 침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디벨로퍼를 직접 침해자로 할 수 있는 그 디바이드 인프린지먼트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침해 현상이 발생했을 때 누가 침해자냐? 유저가 침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디벨로퍼를 직접 침해자로 해서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AI 관련된 특허 얘기를 할 때 늘상 많이 듣는 얘기가 AI 관련돼서는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남 좋은 일 시킨다 이런 거죠. AI 좋은 알고리즘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특허는 우리가 인포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그 면에 있어서 많은 그 소송하는 어터니들이 그래도 특허 출원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테크니컬한 분석도 사실은 블랙박스로 보이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실제 어떤 그 AI 모델 그 아키텍처를 만들 때 알고리즘 만들 때 거의 대부분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 오픈 소스에서 그 레포지터리나 라이브러리에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역시 아직도 어떻게 그런 걸 소스 코드를 직접 잡아서 디컴파일 하지 않더라도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살상 많이 있다. 전문가들의 엑스퍼트 도움까지 받으면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커버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형 디스커버리도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소송 초기 단계에 그 보전 명령 같은 걸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디스커버리 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소송 초기 단계에 프리저베이션 오더를 받아서 그 증거가 될 만한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만약에 몇몇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그 표준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분야다 그러면은 실제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서로가 알고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게 서로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동이 되고 연동이 될 수도 있고요. 기술 간에. 그래서 그런 표준화되는 것. 그다음에 그 아까 유럽에서 오신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럽에는 EU AI 법이 있어가지고 실제 AI 기술 내에서 펑션을 어떻게 하는지를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을 EU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각 국가별로 또 이제 그거를 또 국회에서 그 각 국가에서 통과를 시켜야지만 실제 법으로 동작을 하는 거지만 이런 형식으로 AI 그 블랙박스 안에 돌아가는 동작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 그런 툴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특허를 입증할 수 있는 특허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고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툴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런 문제들은 클레임 청구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동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쭉 있을 때 제일 위에 있는 코어 테크놀로지부터 거기에 그 청구범위 잡는 게 클레임이 있다 할지라도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 특허 침해가 어느 순간에 누구에 의해서 어떤 공간에서 침해가 되는지를 꼭 우리가 염두를 하고 특허를 생산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런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AI 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는데 이거는 오늘 AI 관련된 발명과는 그 주제하고는 조금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지났네요. 제 이 발표 자료는 QR코드 우리 이 주최 측에서 QR코드를 마련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